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4주차이고요.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좀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이론을 했고요. 계획 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가 우리 도시계획의 의미와 도시계획 이론이었는데요. 이 중에 계획 이론, 그리고 계획 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계획 이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획 이론은 계획 현상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논리 체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계획의 내적 논리가 발전이 되었고 사회적 환경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획 이론이 변화하고 또 계획 이론이 변화하면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하였고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 변화하면 계획의 실행 결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통적인 그 계획이 물리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계획 전통의 종합적 합리적 계획 이론에서는 최적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이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의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최근 계획 이론에서는 이제 계획 실행의 대상인 집단의 이익 또는 사회 구조의 개선 등과 같은 그 계획의 실행 결과가 계획의 사회적 기능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전통적인 종합적 합리적 계획 이론에서 조금 벗어나서 계획의 실행 결과를 사회적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주차에 말씀드릴 때 이제 실차적 이론 그리고 절차적 이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실체적 도시계획 이론하고 절차적 도시계획 이론은 뭐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고 또 독립된 형태로 발전된 것도 아니고 효율적인 계획의 운영을 위해서는 두 이론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실체적 이론하고 절차적 이론이 절충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 이론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클레이 허드슨의 그 계획이론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번 그 중간 시험 문제 이 부분, 마클레이 허드슨의 계획이론 분류,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세 가지를 갖다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곤 했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종합적 계획이고요. 종합적 계획은 그 합리주의 전통의 계획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 계획, 영어로 이제 시납틱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합적 계획은 종합적 합리적 계획 과정을 중심으로 과학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대안적 수단을 고려하고 평가하는 접근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체계적 접근 방법을 통해 계획 문제를 규명하려고 했고 두 번째, 결정론적 모형을 구성해서 계량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가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 종합적 계획이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첫 번째, 방법론이 정교하다. 두 번째, 수단과 목적의 연계가 확실하다. 세 번째, 행동 지향적인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와 문제, 그리고 수단과 제약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명확히 제시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계획 이론인데요. 이후의 계획 이론은 이후에 제가 설명드린 계획 이론은 이 종합적 계획 또는 종합적 합리적 접근 방식의 반작용으로 출현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렸던 게 이제 점진적 계획입니다. 점진적 계획도 마찬가지로 종합적 계획도 마찬가지로 합리주의 전통의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 제시 이게 이제 종합적 계획에서 주로 수행하던 것인데요.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계획의 특징도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고려하고 분석했다. 즉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투입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효과만을 고려하는 한계적인 분석에 의존한다. 즉 부분적 점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권화된 협상 과정과 상호 절충 과정을 강조하는 그런 그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바클레이 허드슨의 계획이론 분류 중에 세 번째가 교류적 계획이고요. 교류적 계획은 신인도주의 전통의 계획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류적 계획은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 그리고 소통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에 대한 좀 비판적인 반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교류적 계획의 특징도 한 세 가지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분권화된 계획체계를 강조했다. 두 번째, 목적 추구에 있어서도 개인 및 사회의 발전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계획안의 평가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관, 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등 계획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설명드렸던 게 이제 옹호적 계획입니다. 옹호적 계획은 참여적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참여민주주의 전통의 계획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과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옹호적 계획의 특징도 한 네 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첫째,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용되었다. 둘째, 마쿠 협상에 의한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적인 과정으로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세 번째, 규범적인 원칙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네 번째,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의 부작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계획이론 분류가 이제 급진적 계획입니다. 급진적 계획은 이제 마르크스주의 또는 정치경제학 전통의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급진적 계획은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층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거시적인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특징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자발적 행동주의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행동주의는 집단 행동을 통해 단기적으로 계획의 실행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시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또는 사회적 의사 결정 과정의 구조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조를 변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 계획 사상에 의한 계획이론 분류, 존 프리드먼의 분류 방식도 있었죠. 그래서 뭐 사회개혁이론, 정책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동원이론 해가지고 앞에 세 가지 사회개혁이론, 정책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은 어떻게 보면 위로부터의 어떤 계획이고요. 마지막 사회동원이론은 아래로부터의 계획이론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계획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패러다임은 뭔가 그 시대를 관통하는 사조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합리적 계획 무형 그리고 정치경제학 계획 무형 그리고 협력적 계획 무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합리적 계획 무형은 계획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는 계획 모형입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합리성과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 과정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점하고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목표와 수단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수단, 목표, 사슬이라고 하는 수단과 목표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고리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합리적 계획 모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비판을 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요한 것은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에 근거한 종합적 의사결정은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게 부분적 점진주의입니다. 그래서 부분적 점진주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정된 대안을 검토하고 결과 예측에 있어서도 제한된 경우만을 평가해서 부분적으로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검토를 통해 부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한다는 계획 모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계획 모형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 대표적인 계획 이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 점진주의의 특징은 비교적 현실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적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부분적 점진주의의 장점,
그 합리적 계획 모형에 비해서 이제 장점을 보면요. 합리적 계획 모형은 완전 정보 분석에 따른 가치 중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두고 있는 데 비해 이 부분적 점진주의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점진주의가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합성이 부족하다. 둘째, 계획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 셋째, 장기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합리적 계획 모형과 부분적 점진주의를 절충하고 보완한 계획 모형이 혼합형 탐색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탐색 모형의 특징은 합리성의 지나친 강조에 따라 현실성이 결여된 합리적 계획 모형과 또 현실 상황의 강조로 말미암아 계획성이 결여된 부분적 점진주의를 절충해서 계획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정말 굵직한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 즉 상위 결정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개별적인 하위 결정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혼합형 탐색 모형 같으면은 그 상위 결정, 하위 결정, 즉 정책 결정과 좀 개별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한 개별적인 결정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혼합형 탐색 모형에 대한 비판점도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형 탐색 모형 역시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계획안을 수립하는, 즉 계획 수립 과정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 두 번째 그 계획 모형이 좀 대비되어 있는 게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입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은 도시계획을 정부의 집합적인 간섭, 개입으로 다 조망하면서 도시에서의 끊임없는 계층 간의 갈등에 정부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과정이 바로 도시계획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에서는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한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과 현실 간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계획 실행을 위한 목적과 계획이 실행되는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계획의 실제 응용에, 그러니까 계획을 실제 응용하는데 좀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을 합리적 계획 모형의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의 특징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도시계획은 계층의 갈등 속에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 계획의 실행이 특정한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합리적 계획 모형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도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 실제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계획 현상을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도시 문제는 사회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에서는 획일적으로 적용을 한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치경제학적 계획 모형이 계획가에게 실질적인 이론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모형이 협력적 계획 모형이었죠. 그래서 협력적 계획 모형은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계획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적 계획 모형의 특징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소통 측면의 합리성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통해 계획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 사익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 공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분열 현상이 현실에서 현재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유력한 계획 모형이 바로 협력적 계획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에 나온 협력적 계획 모형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도시 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협력적 계획 모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짧지는 않지만은 지난 3주차의 강의 내용을 복습을 해 봤고요. 자, 이제 좀만 그 4주차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강의한 25쪽서부터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첫째 시간은 아마 끝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과정의 범위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계획 과정은 일련의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마련된 행동 지침이 있고요. 그 행동 지침을 계획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안에 따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해서 보다 나은 미래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계획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 대안을 집행하는 단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대안을 결정하기까지, 여기까지의 단계를 이제 계획안 수립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광의의 계획 과정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계획 과정을 살펴보면은 집행이라고 하는 과정, 즉 최적 대안을 집행하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협의루다 계획 과정을 보면, 좁은 의미로 계획 과정을 보면은 계획안 수립 과정까지만 좁은 의미의 계획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 과정의 단계를 4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 둘째, 상황 분석 및 미래 예측, 셋째,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넷째, 집행, 뭐 이런 단계,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목표, 복합적인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계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하고요. 그 목표들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목표 간에 서로 상충되는 점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또 거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목표는 결국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개선을 해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계획이 필요한 이유와 동일하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할 수 있고요. 때로는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표를 갖다 설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지표를 어디까지 달성하면, 지표 어떤 수준까지 달성하면은 우리가 목표를 채웠다, 목표를 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이 상황 분석 및 미래 예측 단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설정되면 계획의 실행에 영향을 주는 계획 대상, 그리고 계획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뭔가 이제 그 계획의 실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것, 즉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획을 통해 통제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획 대상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가 필요하고요. 또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가공해서 분석하고 또 해석하기까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열심히 수집하고요. 네, 과학적인 방법,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계획 과정이 이제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단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단계에서 이제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두 찾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설정해야 되겠죠. 어떤 대안들 보면 현실성이 매우 부족한, 그러니까 좀 이상적인 그런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내쳐버리고 좀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안을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대안을 집행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미래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안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좀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안의 평가 기준으로는 이제 효과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을 분석하는 그 기법, 즉 평가 기법으로는 뭐 비용 편익 분석,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용이 됩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말 그대로 그 도시 계획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과 그리고 도시 계획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순현재 가치법 NPV,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IRR, 그리고 이제 비용 편익 비용 편익 비율 분석, 그래서 BC 레이쇼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왔던 게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죠.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를 갖다가 화폐 가치로 산정하는 게 어렵거나 또는 비용과 효과의 어떤 측정 단위가 다를 때 사용하는 이제 효과성 분석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기준으로다가 두 가지 비용과 어떤 효과를 갖다 분석하기 어려울 때 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각 대안들의 비용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효과만 측정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효과가 어떤 게 더 큰지, 효과가 더 큰 대안이 바람직한 대안이다라고 평가하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각 대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그런 대안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적 대안을 갖다가 선정을 하고요. 최적 대안을 이제 만들어내고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집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선택된 대안을 집행할 수 있는 행동을 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대안을 갖다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획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해가지고 집행 과정 자체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정말 어떤 그 최적 대안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이제 뭐 현실의 상황 분석을 잘 못했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 단계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최적 대안을 갖다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상황 분석을 한다든지 하고 나서 또 이제 최적 대안 결정이 되면은 다시 집행을 한다든지 또 집행 수단을 갖다가 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류를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순환 과정이 있는데 그 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러다가 뭔가 됐다라고 하면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또는 그 전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최적을 찾아내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이제 피드백 또는 환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걸 우리말로 할 때 환류라고 한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도시계획이론의 부동산 계획론의 세 번째 주제 도시계획제도와 도시계획 체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